이번 시간에는 8장의 가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은 방만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정리할 적에는 그 범위는 아주 간단하게 축약 둘 수가 있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족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가족이 뭐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읽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적에도 그 개념을 가지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강의 진도 목차상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 학자들의 개념이 있지만 역시 3번부터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 사회 단위로 구성원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에 기초한 혈연 집단이다. 애정에 기초한 혈연 집단이라는 것은 쪽 정서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6번도 있습니다만 사유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사유의 구성은 배출 역할을 한다. 그 정도 보시면서 법제적으로서는 민법 779조에 의거해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 혈족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를 가족의 범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역시 가족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래와는 달리 넓게 보고 있다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전통가족과 현대가족이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전통적 가족의 개념은 그렇고 현대가족의 개념에서 2번에 2번 현대의 가족은 전통적 핵가족의 규범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고 둘째 줄 또 다양성과 다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있고 또 가족 내 젠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좋습니다. 가족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238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족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가족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제목으로만 가족은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 또 가족은 정서, 애정에 의해서 이익관계가 아닌 애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으로서 정서 집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되기도 어렵지만은 되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탈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 특히 우리나라처럼 서구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동시에 여자들은 부모의 성을 박이하고 남편의 성을 따름으로써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만 우리는 본래의 정체성, 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폐쇄 체계라고 폐쇄 집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가족 관계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형식적 이런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지만 가족 관계는 형식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의 단어를 두 번씩 맞으면 그 사유체계로서 가져오면서 가족체계의 특성을 쭉 적었는데 자 여러분들 가족체계는 239페이지 2번 규칙이 있다. 3번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4번 한 가족 구성의 가족체제 내 일부 부분의 변화는 전체 가족의 변화를 가져온다. 5번에 보면은 관계는 순환적 인과관계이다. 6번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7번에 다양한 하위체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더 큰 상위체계의 일부이다. 9번에 보시면 모든 가족체계는 목적이 있다. 특히 목적이 있다라고 줄쳐놓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3번 가족체계의 특성을 보시면은 가족체계 1번에 보면은 가족체계는 언제 모든 가족체계가 똑같은 건 아니고 기능적, 긍정적 가족체도 있는가 하면은 역기능적, 다소 부정적 기능을 하는 역기능적 가족체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또 2번에 보시면 모든 가족은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 본 거 있죠. 또 모든 가족에는 지켜야 할 서로의 명시적, 암묵적 약속이 있는데 가족 규칙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가족에게는 가족 내에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나 기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가족 신화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모든 가족에게는 하위체계로서 부부 하위체계, 부모 자식의 하위체계 또 형제자매의 하위체계와 같은 다양한 하위체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가족에는 가족 구성원 간 경계가 존재를 하는데 명확한 경계가 아닌 밀착된 경계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분리된 경계 또는 경계선은 가족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체계의 특성이라고 제목은 하나 다뤄져 있지만 우아래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했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가족에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기능적 가족과 그리고 역기능적 가족이 있는데 긍정적 기능을 하는 기능적 가족은 뭐 아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2번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 정도를 뭐 굳이 읽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별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거기 2절에 보면 가족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241페이지에 기능주의적 관점도 있고 갈등주의적 관점도 있고 상호주의적 관점도 있고 또 여건주의적 관점도 있고 다양한 이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기능주의에서는 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체계론적 관점에 접근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는데 그 중에 일부 가족 요소, 일부 가족 구성원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통합이 깨짐으로써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주의에서 쭉 읽어보시면서 니은범, 기능주의에서 가족 문제란 가족 기능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 아니면 가족 성원을 쓰지는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부 가족 구성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가족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을 가족 문제라고 한다 하는 관점이고 그에 비해서 상호작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족 문제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생각이나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가치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번 기억본에 보시면 거기는 가족에 대한 해석 또는 가치 판단이 가족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상호작용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건주의는 어찌 보면 이것도 갈등주의의 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가부장제 사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등장하는데 보통 성별 간의 갈등이나 또 성별 간의 남성 중심의 억압, 착취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는 가족에서 보여주는 역기능적 가족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현상을 가족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은 여건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24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족의 생활주기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되지만 보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생활주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에 의해서 이렇게 가족이 형성됩니다. 때문에 가족의 생활주기는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바로 이 가족의 생활주기 그야말로 결혼해서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떠나가고 다시 단둘이만 남고 또 그 단둘이 남은 배우자와의 사별도 하고 이별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총칭해서 가족의 생활주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말을 1번에 적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결성된 순간부터 자녀의 성장, 독립, 은퇴, 배우자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가정생활의 변화 과정의 총체를 가족생활주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생활주기는 시공을 초월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5번에 있는 것처럼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화 어느 쪽에서는 보통 우리나라와 같은 초혼 연령은 31살이 넘은 이런 현 시점에 어느 지역에는 아주 일찍부터 혼인, 특히 뭐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에도 결혼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족생활주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요건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번에 대한 설명을 6번에서 했으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오른쪽 243페이지에 오면 카터와 맥골드릭의 가족생활주기 보면은 이 맥골드릭의 가족생활주기는 6단계로 설명하는데 내용까지 볼 것도 없고 거기 보면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독립된 젊은 성인의 단계를 1단계, 결혼 직전의 단계를 1단계로 해서 소속되지 않은 성인 단계라 하고 두 번 단계가 신혼 단계로서 가족 형성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린 자녀를 둔 단계, 네 번째 단계 청소년 자녀를 둔 단계, 맞아면 청년기라고 했지만 사춘기 자녀를 둔 단계, 다섯 번째 자녀가 결혼하는 자녀 독립기, 자녀 독립의 단계, 그리고 여덟 번째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들은 조부모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245페이지 두 발은 가족생활 주기를 자녀가 없는 부부, 여기는 예비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설정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 또 임신한 부부, 어린 자녀가 있는 학령 전 자녀를 가진 부모와 또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 그리고 10대 자녀
말하자면 청소년기 부모, 10대 부모,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부모, 그리고 성인 초기 자녀가 독립하는, 자녀가 말하자면 독립하는 결혼 후 시기 해서 거기는 첫 자녀가 독립하는 때부터 막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를 성인 초기 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의 단계, 그리고 중년 부모, 그리고 노인 가족 성원의 단계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흐름을 쭉 가족 생활 주기란 이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꼭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뭐 학자들의 이름도 암기할 필요 없고 그 또 교재로 적어놓긴 교재 편지에다 적어놓긴 했지만 그 단계를 꼭 또박또박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247쪽에 보시면 가족문제 사정이 나와 있지요. 가족문제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족 기능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자들이 다양하게 거기에 보면은 뭐 유영주가 제시한 가족 기능의 분류도 있고, 또 뭐 머독 또는 맥클레버 또는 오그번 이런 등등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머독이 제시한 가족의 기능을 보시면 248페이지 박스 왼쪽에 나와 있죠. 가족은 당연히 경제적 기능도 하고 성적, 또 가족 재생산 기능도 하고, 거기 재생산은 가족 재생산이죠. 자녀 양육의 기능 및 사회화의 기능, 정서적 기능, 또 여가 및 주식의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등등등으로 있는데 그걸 문장으로 했습니다. 248, 249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내용 볼 것도 없고 애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애정의 기능, 그다음에 사회화의 기능, 그리고 자녀 재생산의 기능, 또 가족 경제의 기능, 건강관리의 기능 등등등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의 유형은 뭐 굳이 볼 것 없고, 자 25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가족의 특성, 아까 사유체계로서 가족의 특성으로 봤었죠. 경계가 있다. 또 많은 여러 하위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위체계의 일부이다. 혼론적 개념 설명했죠. 모든 가족은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항상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인 간에 가족 규칙이 존재를 한다. 모든 가족에는 그들 가족 구성원들이 믿는 신념이나 기대라고 하는 가족 신화가 존재를 한다. 또 뭐 이런 등등의 특징을 우리가 사회체제로서 가족의 특징으로 한번 일별을 했는데, 바로 그걸 가지고 골든버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 가족 규칙이 있다. 항상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드백과 통제가 이루어진다. 또 가족에게는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자식 하위체계, 또 그런가 하면 형제자매 하위체계, 부부 하위체계 이런 등등 하위체계가 존재한다. 또 모든 가족에는 가족 성원들 간에 밀착되었던 분리되었던 아니면 명확하든 간에 경계가 존재를 한다. 이런 것을 가족의 특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중에 가족의 하위 체계를 가지고 별도 목차를 다뤘습니다. 가족 구조에서 2번에 1번 251페이지 2번에 1번을 보시면 가족 하위 체계에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식으로서 부모 하위 체계, 그리고 형제 자매 하위 체계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족 체계 내에는 하위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모든 가족에게는 경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 경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밀착된 경계선, 분리된 경계선,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데, 양자 모두 특히 가족치료 문제, 가족 문제에 대한 원조 과정으로서 가족치료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누치니 중심이든 구조적 가족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가족치료 같은 것은 경계선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 시키게 되면은 가족의 경계선이 분리되었던 밀착된 것이 명확한 가족 구성 간의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게 됨으로써 문제점들을 말하자면 상쇄 또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미누치니 중심이든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거기서 특히 강조한 것이 명확한 경계선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경계선은 252페이지지요. 경계선은 가족 하위 체계들 사이의 가장자리로서 의사거래에 있어서 또는 의사소통에서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있죠. 물론 이 인간 구성원들 단위에는 의사소통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만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더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넓은 개념으로 하는데 의사소통은 253페이지입니다.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 상호 간에 의미를 주고받으며 점검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그림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해서 송신자가 그것을 말이라고는 음성부호를 전자부호로 바꾸고 맞으면 그것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받는 과정에서는 그 전자부호를 다시 음성부호로 해독하게 되는데 그것을 디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자에게 도착하죠. 그러면 수신자가 이번에는 송신자가 되어서 음성부호를 인코드 부호화해서 다시 신호로 전파부호나 파동으로 바꾸어서 보내게 되면 나중에 본래 송신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 전자부호가 다시 음성부호로 디코드 해독된 다음에 본래 송신자 있던 사람에게 수신자인 것처럼 도착시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의사교환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석을 254페이지 그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채널의 과정에서 신호로 오가는 그 가운데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4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거기 4번에 보시면 잡음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외부의 영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송신이나 수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신호로 넘어가는 채널 또는 잡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도덕적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사소통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다소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거기 인쇄가 잘못됐군요.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역자가 빠져있네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기능적 의사소통은 아실 수 있는 거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내용, 회피적 의사소통, 애매한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불일치,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의 불일치, 그리고 너 전달법, 거기는 줄쳐놓으셔야 되겠지요. 기능적 의사소통은 나 전달법인데 비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너 전달법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속 메시지, 또 위작 또는 신비하라고 하는데 그 이중 구속 메시지는 뭐냐면 의사 전달 시 적어도 2개 이상의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이중 구속 메시지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맞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중 구속 메시지죠. 그런가 하면 위장, 신비화, 가족 내 갈등이나 불화를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가면을 쓰고 반응 현상. 보통 우리가 이게 보이는 전시용 부분화가 있죠. 전시용 부분 이런 것 등이 전부 위장, 신비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것 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2번의 의사소통 기술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출제 범위는 거의 높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본다면 말하기 그 기술이 있죠.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 눈빛, 자세, 복장, 태도, 손짓, 서있기 이런 태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리는 보통 거의 2번에 3번 보시면 두 사람 사이의 전형적 만남에서 실제로 언어에 의해 전달되는 사유적 의미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비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오히려 3분의 2는 비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의미를 전달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빛이나 말하는 방법, 얼굴 색깔 또는 태도, 방향, 접근성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사소통의 기술은 특히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경청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번에 보면 훌륭한 경청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접근하는 기술의 학습을 말한다. 이렇게 경청 강조하고 또 질문하는 것도 의사소통에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 보면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들을 쭉 14가지가 있는데 14가지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는데 특히 흔히 하는 것이 4번에 있는
256페이지 4번에 있는 말하는 중간에 자꾸 끼어드는 것. 말하는 중간에 자꾸 끼어드는 것. 상대방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5번에 나와 있지요. 6번에 상대방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또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에 본 것처럼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 또 관계가 발전되기도 해요. 서로 가까워지기도 않았는데 먼저 질에 자기 노출을 하는 것. 9번도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에 보면 지나치게 상투적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도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가지나 제시를 했지만 4번, 6번, 8번, 9번, 13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시간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티어 가족치료 모형에서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을 제시했던 사티어는 의사소통 유형을 5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거기 보면 휴유형, 공격형, 계산형, 또 주의 산만형, 또 일치형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일치형은 아주 기능적 의사소통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휴유형이나 공격형, 또 주의 산만형이나 계산형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티어가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을 제시했던 사티어의 의사소통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 의사소통 모형 여기에 보면은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휴유형 또 아첨형이라고 했습니다. 휴유형 또는 아첨형. 그러면 두 번째는 공격형, 비난형이라고 했습니다. 공격형 또 비난형. 또 그러면 지나친 계산형.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지나친 계산형. 계산형에서 초이성형을 지나친 계산형. 또 그러면 주의 산만형, 혼란형이죠. 혼란형. 아주 혼란하고 산만한 혼란형, 주의 산만형.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일치형,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이 일치하는 일치형. 아주 유용한 가장 기능적 의사소통을 말하는 일치형, 이렇게 세티어는 의사소통 유형을 5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휴유형 또는 아첨형은 자신의 생각의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추종하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의사소통 유형은 휴유형 또는 아첨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격형, 비난형은 상대방 비난에 비난이 주가 되는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상대방을 흔히 속된 말로 상대방을 씹는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꼬는데,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거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의사소통은 공격형 또는 비난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계산형, 초이성형, 그야말로 인간미를 배제하고 자, 여러분들 257페이지 보면 스스로 감정까지도 통제하고 계산하면서 표출하는 냉정한 타입으로 자신의 마음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적당히 포장해서 미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계산 속이 빤한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의사소통은 계산형, 초이성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주의산만형 또는 혼란형이 나와 있죠. 주의산만형, 혼란형. 그래서 바로바로 의사소통의 방향이나 주제를 바꿔버리는 이런 형은 주의산만형, 혼란형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송신자의 이 발송한 메시지와 수신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일치형으로 바로 이러한 일치형이 바로 단유일한 기능적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세티어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한 문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에 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나와 있죠. 나 전달법, 너 전달법.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나 전달법은 거기 보면 I 메시지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서 특정 상황에 대해 비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묘사하는 이런 기술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나 전달법은 비록 부정적인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비단 부정적인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주 대표적인 기능적 의사소통의 기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4번에 나와 있지요.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의사소통을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너 전달법은 대부분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을 꼬집어서 끄집어내는 이런 스타일. 거기 보면 3번에 나와 있지요. 비난, 비꼬고, 혹평하고 또 이런 거 평가적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너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으로서 I 메시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U 메시지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26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가족 규범과 가족 사정 도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가족에는 또 가족 체계에는 경계가 있고 명시적이든 묵시든 간에 가족이 지켜나가는 가족 규칙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족들 간에 지켜나가는 신념이나 기대와 같은 가족 신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 간에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상하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체계로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족 규범을 내서 가족 규범, 바로 이걸 가족 규칙이라고 하죠. 가족 구성원들 간에 명시적이든 묵시적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족 규범 또는 가족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족 규범을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은 가족들 간에 지켜야 할 의무나 태도에 대한 지침이나 권리 등을 가족 규범, 가족 규칙이라고 합니다. 2번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규범 또는 가족 규칙이란 가족원들이 서로 행동이나 관계를 통제하며 패턴화되고 예측 가능한 규범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행동을 유형화시키고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 가족 규범이고 가족 규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족 1번과 2번 정도를 가지고 점검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5번에 보면 메타규범, 메타규칙이란 말도 쓰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규칙을 메타규범, 메타규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 그냥 사소롭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족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 역할이 나와 있는데 가족 역할의 개념과 역할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 역할이라는 것은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이나 누나는 누나대로, 그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자. 동양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사상으로 정명사상이 있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하는 것처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맞으면 군군, 신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리고 부부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그리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말이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기능적 가족으로서 기능하자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 가족 역할, 개인이 가족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동 유형이다. 허용되거나 금지된 특정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족 역할 개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의 역할 구조가 나와 있는데 개념 보시면서 가족의 역할 구조, 구조주의적 측면의 역할도 있고 상호작용적 측면의 역할도 있는데 그냥 마음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2번에 2번 역할, 가족 역할 개념. 그래서 가족 역할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 역할은 구조주의적 측면에서는 주어진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명사상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조주의적 측면의 가족의 역할. 그에 비해서 상호작용적 측면의 가족의 역할은 행위자의 단일 형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일의 형식을 상호작용적 측면의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조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접근해 갑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이 있습니다. 가족 사정. 보통 우리가 실천에서 종래에는 진단 또는 조사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사정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점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장점이나 강점이나 가능성 등을 파악해서 오히려 문제점보다 그 강점을 우선시하고 그 강점에다 더 큰 비중을 두는 접근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만 보겠습니다. 가족 사정이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 내 및 가족 외부 요인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종합하여 가족에 대한 개입의 각본을 짜는 과정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론에 배운 것처럼 실천의 과정은 사정이 뭐였어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이나 자원 가능성까지 파악함으로써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족 사정도 가족 내 요인이나 가족 외부의 요인 또는 가족 내 외의 상호작용 관계 등을 파악해서 가족 문제에 대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가족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 도구가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족 사정을 보겠습니다. 가족 사정. 가족 사정에 보시면 개념이란 뭐예요? 가족의 문제. 왜냐하면 가족 내외의 문제나 가족의 자원, 즉 자원, 강점 등을 파악하여 등을 파악하여 그래서 가족의 자원, 강점 등을 파악하여 가족 문제에 대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우리가 가족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강점, 자원, 가능성 등을 파악해서 가족 문제에 대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가족 사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 가계도 2, 3세대에 걸쳐서 소위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가계도, 그런가 하면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 가족의 생태도,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 관계망 지도, 또 그런가 하면은 생활력 도표, 가족 생활 주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소시오메트리 이런 등등을 우리가 가족 사정 도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면은 가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계도는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본 것처럼 가계도라는 것은 2, 3세대에 걸친 가족 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런 그 사정 도구를 가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계도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태도, 에코맵이라고 하는 것은 2번부터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특정 문제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사정 도구를 생태도라고 합니다. 가계도나 생태도는 사회복지사와 또는 워커와 같이 만들게 되는 이런 도구가 되겠는데, 우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도표를 원안에 표시하고, 왜냐하면 가족 도표가 원안에 표시되고 다른 의미 있는 체계들과를 가족들과의 관계를 선으로서 이렇게 점선이나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도구를 바로 생태도라고 합니다. 또 이 생태도는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생체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생태도에 대해서는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유도 소시오그램 그랬는데 사유적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측정표, 사유성 측정을 소시오메트리인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소시오그램, 사유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행렬표로 만드는 것은 사유성 측정표, 소시오메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성 거기 보면은 집단 내 인간관계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일본에 있는 1934년에 모레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상징을 이용해서 집단 내 내자가 중요하죠. 그 때문에 이 사유도라고 표현하는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간이 아니라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해 가는 것은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태도와는 달리 사유적 관계망지도 생태도는 가족이나 클라이언트나 가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미 있는 체계들과는 관계를 소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비해서 사유적 관계망이라는 것은 지금 조사하는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사유적 관계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 간에 그들의 지도를 그려서 얼마나 만나는 빈도가 많은지 또 만나는 그 접촉 빈도는 얼마나 많은지 근접성은 가까운지 근접성은 큰지 작은지 이런 것 등을 알아보는 것을 사유적 관계망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보면 사유적 관계망이란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유적 관계망 지도는 클라이언트와 그들 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근접성, 접촉 빈도 등을 보여준다. 또 두 번째 보면 사유적 관계망 지도는 사유적 지지에 대한 사정 도구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질문하여 확인된 사유적 지지원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행렬표로도 표시할 수 있다. 1번과 2번 특히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이라는 단어 보시고 그 외에도 또 수직적 탐색 도구로 각각의 가족 생활 주기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수직적 탐색 도구로 생활력 도표가 있고 그 외에도 가족 조각 기법 특히 세티어 휴테크가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주로 많이 쓰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 가족 조각 기법도 있고 또 그러면 원가족 척도법도 있고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 그래서 가족 사정 도구에는 특히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유적 측정 또는 사유적 측정표, 측정도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그러면 사유적 관계망 지도 또는 가족 조각 기법이나 원가족 척도법 이런 것들 씁니다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지요. 가계도, 생태도 그리고 소시오메트리라고 이 사유도라고 적어놓은 이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개다가 중요 표시를 한 5만 개씩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가족복지의 실천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족 치료에 대해서 여기가 한 덩어리로 가족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